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민법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저는 강양원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OT, 입문 강의 때 OT를 따로 좀 해놨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 OT를 더 들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하는 OT는 제가 기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메일 주소를 여기 딱 공개하는데 질문 주시면 제가 24시간 내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메일.net인데 제가 만들 때는 뭐 다음이 대세였기 때문에 한메일.net 내시고 KYW예요. 그 다음에 시빌로 티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민법 선생 강양원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네. CLTKYW 한메일.ne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 막 이 책이 기본서가 12판이나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봐봤더니 5년 동안 제가 책을 안 내다가 이제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저를 소개할 때 컴백 이렇게 해놨죠. 5년 동안 제가 딴 데서 열심히 강의를 하느라고. 딴 데서 열심히 하는 게 뭐 저 불러줘서 EBS도 강의하고 또 그 외에 뭐 해커스 쪽에서 저는 민법이 좀 대세인 데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민법이 대세인 데가 주로 그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그다음에 또 뭐 공인중개사 이런 쪽이에요. 근데 이제 사법시험 강의를 제가 오랫동안 했었는데 강의 경력 중에 제일 길죠.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시험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시장 변화, 시장 축소 이런 것 때문에 공인중개사 강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거기서도 또 먹혀서 EBS 뭐 이런 데서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또 여러 가지 막 변화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우리 또 프라임에서 저한테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러면 하려면 내가 제대로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한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 사실 원래는 요 책으로만 강의를 할까 싶었었어요. 요 책으로만. 얇고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잘 먹혀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로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문제가 40문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전판으로 기본서부터 깔끔하게 내가지고, 기본서는 또 예쁘게 우리 그 출판사에서 잘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2도로 또 잘 예쁘게 인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다 그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 교재, 그래서 첫 번째가 노무사 민법 2교재예요. 이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민법이 이게 법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 가지고 논리적 체계적으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잘 하시면 나중에 노동법도 잘 하시게 되죠.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동법만 무대뽀로 하니까, 민법을 보는 채 노동법만 무대뽀로 하면 되게 어렵죠. 근데 그게 민법에서 나오는 원리인지 알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내년부터 문제가 40문제로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에 나오던 데보다는 좀 더 넓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서로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 또 야심작으로 만든 게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 이건데, 근데 실전용으로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거냐? 민법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게 기본서가 되게 두꺼워 보이죠? 두껍긴, 여러분들 보기에는 두껍지만 원래 민법 전체로 보자면
뭐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보는 민법책은 2,000페이지가 넘어요. 2,000페이지가 넘는 것 중에 요거니까 되게 얇은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요걸 언제 다 하냐고, 요걸 언제. 그래서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 요걸 만들어 놨다. 그래서 방대한 민법을 압축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압축한 요거 우리 강의 노트 기능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요거 만들어진 게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올 수 있을 텐데, 도해 노트라고 원래 사법시험 강의하면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판서를 쫙 하면서, 옛날에 분필 썼습니다만 판서를 쫙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분이, 지금도 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수강생 분이 필기했던 거를 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건 참고로 파일이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죠. 이제 그거를 우리 여기 이 교재는 노무사용으로 노무사에 적합한 내용들만 쫙 뽑아서 정리를 해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법이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냥 글로만 써진 걸 보면 너무 관념적인 거예요. 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결국 사례를 전제로 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그림을 통해서 보면 민법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자동적으로 돼서, 제가 이 안에다가 암기법들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암기법을 심어놔서 강조점을 찍어서 암기가 자동으로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는 마지막까지 이거를 얇은 책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단권화 해가지고 보면 되죠.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것들은 또 이 안에서 확인해 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러면,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제가 한번 쫙 PPT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아예 그냥 PDF로 띄워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중으로 완전히 체크가 되겠죠. 맛보기 강의까지 치자면 3중으로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인데, 객관식 문제집은 아직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할 거고, 객관식 문제집은 사실 이제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가 나침반인데,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 절대평가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봐야 된다. 물론 우리 나중에 프로그램 중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민법이 어려워지고 올해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다 들었죠. 작년에 60%가 넘던 1차 합격률이 올해 35%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엔 더 떨어뜨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를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 대비를 이렇게 객관식 문제집까지 풀어보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 내년에 가서 공부를 해요. 시험 전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걸 미리 좀 책을 내서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복습하실 때 이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객관식 때는 그러면 다 풀어봤는데 뭐하러 수업 들어?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객관식 문제집과 함께 제가 따로 또 만든 문제들을 가지고, 실전용으로 만든 문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은 조금 있다가 개봉박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에 대해서 영교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약간 지금 영교시 같은 스타일이에요.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OX 문제를 가지고 확인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학습을 할 건데, 거기 우리 제가 수험 강의 계획표 다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셨죠. 근데 원래 수업은, 우리 수업이 2시부터예요. 네, 2시부터인데 2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앞에 20분, 그 다음에
뒤에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4타임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신림동 강의가 3타임인데 4타임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제가 영교시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OX 연습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만나게 될 건데 오늘 공부한 거 미리 보기 또는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오늘 공부할 게 이러이러한 거예요 해놓고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수업을 들어간다. 그래서 맛보기, 미리 보기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를 1시 40분부터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에 좀 오셔서 한 20분 전에 1시 20분쯤에 와서 1시 20분쯤에 와서 문제를 풀어보고 40분부터 수업을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풀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풀어보고 수업 듣는 게 훨씬 좋으니까 1시 20분까지 오셔서 수업 OX를 먼저 풀어봐라. 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는 객관식 절대평가에 대비한 강의를 할 것이고, 저는 철저하게 기출문제와 빈출 파트를 중심으로 늘리지 않고 제가 아는 건 많지만 아는 것들을 정말 아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파트를 집중 공략하면 점수가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학이란 게 뭘까, 민법이란 게 뭘까, 이 문제인데 사실 이런 거요. 법학 공부하는 건 조문 판례 사례 공부예요. 조문 판례 사례 공부.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느끼게 될 건데 사실 이제 민법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까지 또 아직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법전은요,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써놨다가 꼭 앱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요거는 올려놔야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요게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법조문이 있죠. 근데 법조문이 있는데 이걸 어떤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오면 판사는 그 법조문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내리는데 그 조문을 이론적으로 풀어 쓴 걸 뭐라고 하느냐, 판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조문 판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근데 사실 노무사 시험은 지금까지는 이 사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25문제 중에 몇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 40문제로 확대되면 낼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관까지 또 말씀드려보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이제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너무 급발진을 하면 나중에 쓰러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천천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테디예요, 스테디. 나중에 이제 스테디 앤 스테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슬로우 앤 스테디. 그렇게 달리면 윈스 더 레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까지 화이팅 하자. 이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화이팅.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인문 강의 때 한 OT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인문 강의 OT를 꼭 한번 확인하고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인노무사 민법 기본이론 1강, 제가 여기다 맛보기, 미리 보기 너무 커진 것 같아서 맛보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맛보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법원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이 뭘까요? 참 이건 안 그려도요, 우리 도해식민법 핵심 정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3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법원이 뭘까?
근데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공부하면 뭐 우리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아니면 셈 원자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좀 낯서니까 용어도 말씀드립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해요. 매도인,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해요. 매도인, 매수인. 근데 매매 계약을 맺었어. 여러분도 지금 다 갖고 있는 것들 봐보세요. 책도 샀죠. 볼펜도 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저 커피 다 산 거잖아요. 음료수 산 거잖아요. 그럼 편의점 그쪽이 매도인, 산 내가 매수인. 이제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항상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저 구청만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행정적인 것들은 구청에 가야 되지만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가야 돼요. 우리 동네 법원은 어디 있는지 알아두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법원에 가라고. 예를 들면 내가 주문해서 돈까지 입금을 했는데 물건 안 보내줘.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서 내가 돈 줬는데 얘가 안 줘요.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판사한테 가면 판사는 이 사건을 보고 요건 어떤 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야 될까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어디 있냐? 요게 법원이라고. 그 법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 법원이라고. 그런데 법원은 봤더니 법률로 규정이 돼 있어. 예,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뭐 부동산 매매를 했다 그러면 568조에서 야, 너는 X 주고 당신은 대금 주세요. 그 동시에 이행하세요. 같은 시기에 이행하세요.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이제 그게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이제 관습법을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법에 규정이 없어. 관습법을 찾아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도 없어. 그렇다고 야 너 집에 가 그러면 안 되고 분쟁이 있어서 찾아오면 꼭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조리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줘라 이 말이에요. 조리가 뭘까? 사람이 참 조리가 있네 이렇게 말하죠.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네.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사실 손에 잡히는 건 아니죠. 네. 네. 요게 칸트 이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법적 이성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아시겠죠? 이렇게 전개가 돼간다. 자, 여기서 우리 관련되는 법률 용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민법의 법원 그랬는데 법원은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돼요.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인데, 근데 이제 요거를 보고서 요렇게 하는 걸 보고 성문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아실 건데 우리 법은 원래 독일법을 따라왔어요. 독일법.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민법 그러면 민법전이 쫙 우리처럼 민법전이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드라마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런 게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로스쿨 교수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전에 선례가 어떻게 됐었지? 이걸 찾아봐요. 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꼭 법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제 몇 자를 또 보충해서 해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런 데는 불문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성문법 그랬는데 성문법은 뭘까요? 그러면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얘기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거기 찾아보면 이제 거기 찾아가지고 이따 꼭 쉬는 시간에 한번 깔아서 민법 한번 찾아보세요. 민법이란 법전을 딱 누르면 그게 문장으로 제1조 이렇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런 것을 성문법 또는 재정법주의다라고 한다. 요거는 시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 근데 불문법주의는 영국, 미국, 영미법주의다 이렇게도 말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첫 번째 법원 하나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있는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 시험이 참 민법 입문 강의 들으신 분,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 두 분은 안 들으셨네? 다 안 들어야 돼요. 제가 거기서 민법이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민법 총칙과 채권법만 시험 봐요. 뭐 등등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문 강의를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듣지? 이건 이번 주 내로 다 들으세요. 얼마 안 되니까 이번 주 내로 꼭 들으세요. 근데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이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의가 뭐예요? 신의가? 성실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제 뭐냐 그러면 어쨌거나 법에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 규범을 만들어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실 봐보세요. 법으로는 다 규정할 수 없지만 인간이 그래야 돼 하는 게 있고 인간이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민법 같은 경우는 법에 일일이 다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이름 하에 규정을 해놓고 이건 신의칙 위반이니까 안 돼. 저런 건 신의칙에 맞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해두는 거라고. 아셨죠? 예. 그래서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런 걸 만들어놨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번 봐볼 건데 봐보세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런 걸 했다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매수인한테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대요.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 분양한 사람을 분양자라고도 하고요.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라고도 해요. 수분양자. 받을 숫자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대. 그냥 저 사람이 분양할 때는요. 갑이 분양을 할 때는 아파트 주변 조용해요. 이렇게만 광고를 했던 거야. 근데 밤에 얼마나 조용하겠냐고요. 밤에. 조용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공동묘지가 있다네. 또 이런 사건도 있어요. 지금 쾌적해요. 여기까지만 광고를 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몇 년 후에 그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대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곧 건설될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이런 걸 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양할 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법에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법에 어디 있냐고. 그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요 정도면 알려줘야 돼. 이렇게 말했다. 근데 법원에서는요. 뭔가 재판을 할 때는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없어. 근데 봤더니 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게 있네. 사람이 신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알려줘야 돼.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건 알려줘야 돼 라고 했다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 어디를 봐도 그거 알려줘란 말은 없어. 근데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알려줘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걸 위반한 거야. 그러면 속임수를 사기를 기망이라고 한다. 용어는 이제 알아갑니다. 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망. 기망행위를 한 거야. 근데 야, 공동묘지가 없어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공동묘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를 친 게 맞는데 말을 안 한 것뿐이라니까. 그런 것은 말을 안 함으로써 사기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게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봐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는 내 정보를 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리면 TMI고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보는 줘야지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줘야지. 근데 그걸 안 알려줬어. 가만히 있는 게 사기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참고로 이건 잠깐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간혹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애가 뭐 뉴스에 있잖아요. 애가 그 집에 삐쩍 말라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뭐 애가 죽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옆집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걔가 죽었어.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당연히 안 지죠. 아니 마음은 안 좋죠. 옆집에서도 마음은 안 좋지만 그 옆집 아줌마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책임이 없으니까 걔 죽은 것에 대해서는 뭐 살인죄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그게 만약에 애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애 엄마 아빠야. 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낳았으니까. 사실 이제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애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애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엄마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뭐가 된다? 부작에 의한 살인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애를 법 공부할 때는 이제 그냥 이거 막 너무 어떻게 막 이렇게 너무 계속 하면 안 되고 그냥 드라이하게 듣습니다. 애를 만약에 목 잘라 죽였어. 살인 맞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을 떠나버림으로써 애를 죽인 거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건 살인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했을 때. 여기도 봐보세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줌으로써 사기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죠? 예. 이게 사실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사기가 되면 을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를 따져보는데 을의 권리로서 이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참고로 이제 이거죠. 을이 갑한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0억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 도저히 못 살겠네? 그러면 취소하고 그것을 자기가 준 돈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갖고 있는 것은 처음이니까 다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책을 갖고 있는 것은 정당하죠. 볼펜 가지고 있는 거, 음료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정당하죠. 왜?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근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지. 그래서 준 사람은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권. 그래서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돈 내놔. 그리고 뭐예요? 아파트는 돌려주면 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 또 한편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기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기 치면 안 되지. 근데 안 되는데 했어.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된다. 나중에 이제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요건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행위는 하면 안 돼. 근데 한 거를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를 뭐라고 한다? 불법행위. 여러분 교통사고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 내가 피해자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죠.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된다. 이런 권리를 을이 가져. 이렇게 된다. 참고로 이걸 필기 안 해도 여기 오늘 진도 내에 다 있는 거를 제가 맛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것들을 미리 지금 나중에 그때 경기 내지 말라고 지금 미리 지금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됐죠? 재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용어까지 볼게요.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란 걸 공부해 볼게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뭘까요? 권리가 뭔가 변동한데, 근데 사실 민법은 권리 의무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근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건데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다. 이따 나올 거예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원인으로 법률행위라는 게 있는데 법률행위가 뭘까의 문제예요. 먼저 이거 한번 보자고요. 매도인 갑이 있고 매수인 을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제 반대로 대금 10억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합의를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이 합의한 것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이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세요. 이제 갑은 을한테 X를 10억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하는 거고, 을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요. X를 10억에 살게요 라고 승낙을 하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매수인이 당신이 갖고 계신 그 X 나한테 10억에 파세요 라고 청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그러세요 라고 승낙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의사표시는 그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읽어보면 표시를 하는 거야. X 10억에 사세요 의사결정하고 표시, 상대방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X 10억에 나한테 파세요 라고 의사결정하고 표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의사표시 한 대로 이런 계약이 되는 거죠. 이런 계약이. 이런 것을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갑은 그 대금 10억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을한테는 그 소유권 이전, X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이전을 해주세요 하는 청구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법률 용어 보시면 권리 변동 그랬는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인으로 법률행위가 있다. 네, 법률행위는 뭐냐?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불가결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말이죠. 꼭 있어야 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먼저는 조금 이따 보자고요. 네,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 아닌 걸 다 통칭해서 법률 규정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갑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아직 멀었지만 뭐 아버지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아들, 딸이, 요즘은 아들만 하면 안 되니까 아들, 딸이 상속을 하는 거죠. 상속을 하는데 아버지는 사실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어요. 단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법률에다가 상속법에서 이렇게 해라. 을이 가져간다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거기는 아무 말씀이 없는데 법에서 이렇게 된다고 써놨어.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통사고를 냈어. 그러면 교통사고 낸 사람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해주는 게 맞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죠. 우리 민법 제750조에 가면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불법행위다라고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그걸 750조에서 써놨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써놨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합의하기 전에도 그렇게 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률 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다고. 합의하기 전에 이미 생긴 거야. 교통사고 나는 순간 이미 생겨버린 거야. 됐죠? 법률 규정으로. 네, 그 말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 봐보시면 상속이 있는데 상속은 사람이
상속은 절대 돌아가셔야 된다.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 권리 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포괄적 승계 그랬으니까 다 승계가 되는 것. 다. 여기 X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Y가 있으면 Y도, G가 있으면 G도, 심지어 채무가 있으면 채무도, 의무까지 다, 권리 의무가 다 승계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속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집, 뭐 예금 채권 이런 것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채무까지, 빚까지 승계가 된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속인.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상속인, 그 자식이 상속인. 네, 사망하여 그의 재산상 지위가 승계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상속을 입은 거지. 상속을 당하는 거지. 네, 이런 뜻이다. 네, 요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러면 법률 효과로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생긴다.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데 이런 거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생기는데 법에서는 나중에 계속 요건 효과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겨. 우리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몸이 낫잖아요. 낫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요거를 봐보면 아까 봐보세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모여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효과로서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야. 근데 계약 말고 단독행위라는 것도 나온다.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고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다. 여기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거다. 사실 계약만 있으면 계약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법률행위란 말, 법률행위는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행위인데 아니 이런 말을 왜 써? 그냥 계약으로 쓰면 되지. 그런데 계약 말고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런 게 법률행위로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 법학자들이 옛날에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한 거예요.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짓자. 근데 그 중에 그 대표 선수가 계약이다 이 말인 거죠. 계약. 근데 이제 이 법률 규정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그 재료가 결정을 하는데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아까 상속 그랬죠.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표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도 아까 자식한테 상속권이 생겼잖아요. 우리 불법행위도 마찬가지.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그냥 교통사고 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거 불법행위라니까요. 아무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피해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청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그게 이런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긴다. 그 요건에 크게 보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근데 세상에 법률행위가 많을까요? 법률 규정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가 많을까? 법률 규정이 많을까? 법률행위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 사는 것도 법률행위, 계약이잖아요. 저 음료수 사는 것도 법률행위. 우리 편의점 몇 번 가요? 몇 번 갈 수도 있죠. 법률행위 몇 번 하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평생 몇 번 없어. 교통사고 우리가 평생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상속은 상속은 해봐야 아버지 한 번 돌아가실 때, 어머니 한 번 돌아가실 때 두 번 있겠네. 그렇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민법을 다루는 건 민법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민법은 법률행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됐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